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정신적 외상이에요. 트라우마가 뭐냐? 정신적 외상이다. 정신적 외상이 왜 생기느냐? 견디기 힘들 만큼의 강한 충격적인 사건,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정신적으로 외상을 입는다. 그래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이 상태를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의 강한 충격이 팔에 와서 부딪히면 팔에 뼈가 어떻게 됩니까? 뼈가 부러집니다. 이걸 우리는 신체적인 외상입니다. 외상을 입은 거죠. 그럼 정신적인 외상은 이거예요.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신체적으로 온 게 아니고 어디로 왔다? 정신적으로 왔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든지, 어린 나이에 견디기 힘들 만큼 폭행을 당했다든지, 견디기 힘들 만큼 자기가 욕을 얻어먹었다든지, 왕따를 당했다든지, 소외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정신적 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 견디기 쉬운 건가요? 견디기 힘든 사건이죠. 그걸 경험할 때 정신적 외상을 입어버려요. 그럼 정신적 외상을 입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트라우마라고 한다. 그러면 트라우마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부정적 사건이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 사건인데 그와 관련된 이 경험할 때 뇌에 아까 뉴런에 저장된 데 있죠. 저장되면 하나의 뉴런이 다른 뉴런과 연결지어서 뭐를 만든다? 시냅스? 연결을 만들어서 기억화시킨다고 할 때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단순히 그 사실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억이 될 때는 뇌에 언어로 보호돼서 기억이 되죠. 거기에는 뭐가 입혀지나요? 기억에는 느낌. 정서, 감정이 묻어지 않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 사건이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강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게 뇌에 기억될 때는 강력한 정서가 함께 들어갑니다. 강력한 정서가 들어오면 그와 관련된 물질을 다량으로 쫙 분비를 해요, 뇌에서. 자, 화학물질이 다량으로 분비가 되면 그 신경회로는 무슨 신경회로가 됩니까? 전용신경회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그 견디기 힘들 만큼 충격을 줬던 정신적 외상을 줬던 그 사건은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뇌에 그와 관련된 전용신경회로가 이미 구축이 되어버린다. 전용신경회로는 자동화죠. 자동화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트라우마는 내가 10년 전에 그걸 겪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는 지금의 오늘의 이 환경과 사람과 나를 못 만나고 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10년 전에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당시에 그 느낌을 현재 상태에서 자주 불러올려요. 우리의 전용신경회로를 다시 불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죠.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외상 후 뭘까요?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해서 생길까? 트라우마는 어떻게 해서 생길까? 트라우마가 어디에서 발생이 될까 이 말입니다. 트라우마는 이렇게 보세요.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전형신경회로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내가 경험해야 될 걸 정상적으로 못했을 때도 뭐가 생긴다? 트라우마가 생긴다. 어떤 경우가 있나? 내가 경험하지 않아야 될 걸 경험해서 생긴 게 트라우마잖아. 근데 경험해야 될 걸 내가 못했어도 트라우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성장 과정에서. 공부를 내가 잘해서 뭔가 인정받아야 될 거 못했다. 그때도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또 무언가를 저도 진짜 하고 싶은데 그거를 부모님이 강력하게 반대했을 때. 강력하게 좌절됐을 때. 예. 또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걸 먹어요.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걸 못 사 먹어도 좋아요. 또 내가 경험해야 될 걸 경험 못하는 게 어떤 건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뭐 사랑받는 거, 친구로부터 뭐 우정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거, 남에게 관심받고 귀한 존재가 되는 거, 또 내가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성취 경험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정상적으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나는 뭘 갖고 있다? 트라우마가 생긴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트라우마는 누구에 의해서 많이 생길까요? 가까운 사람들. 그렇죠. 가까운 사람 누굴까요? 가족. 가족이에요. 첫 번째 대상은 가족. 그 중에서 누굴까요?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요. 형제간에도 트라우마가 많이 생겨요. 뭐냐면 형이 동생을 때렸다든지 남매간에도 그런 게 생기고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가족 그 다음에 친척들로부터도 많이 생깁니다.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멸시나 무시당하는 경험이 있다든지 또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아동 성폭행 또는 성추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걸 전부 다 조사해보면 대부분 모르는 사람한테서 당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 주변에 가까운 아는 사람들한테 당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트라우마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는데 이 트라우마가 무조건 그럼 우리에게 나쁜 거냐? 트라우마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모두가 다 병적인 상태로 되는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심리적인 장애를 갖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트라우마를 자기 삶에 뭘로 만들까요? 성취 자원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족에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노력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가족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서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개발해서 성공한다면 이 트라우마는 뭐냐면 내 삶의 성취 자원이 되는 거죠. 친구들에게 내가 무시당하거나 친구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 내가 병적인 상태로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울증을 앓거나. 그렇지만 그걸 성취 자원을 쓰는 거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내 일에, 내 공부에, 내 사업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트라우마를 내 삶의 성취 자원으로 쓰기도 한다. 우리는 트라우마는 질병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지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아침 이슬을 뱀이 먹으면 뭐가 됩니까? 독이 됩니다. 같은 아침 이슬을 양이 먹으면 뭐를 만듭니까? 우유를 소가 먹으면 젖을 짜내죠. 똑같은 이슬이 된 말입니다. 우리가 칼을
칼을 나쁜 마음으로 갖고 그 칼을 쓰면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근데 그 칼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 담긴, 마음이 담긴 요리를 하는 데 쓴다면 그 칼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칼이 되죠. 트라우마도 양날의 칼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가 트라우마를 접촉하고 또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는 사람보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삶을 익사이팅하게 활력 있게 말해요. 또는 성취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트라우마가 그 사람이 견디기 힘들 만큼 오랫동안 지속돼가지고 중독 상태를 만든다면 그건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든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만 한다면 그런 경험을 안 했던 사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자신의 자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죠. 왜 자신을 잃어버릴까요? 트라우마를 겪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도 10년 전에 얘를 자꾸 경험하니까 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못 만나니까 나의 자신과의 라포가 깨져버리니까 내 개념이 없어지고 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를 못 만난다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하고도 온전한 소통이 안 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도 직접적으로 못 만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라포도 깨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라포, 환경과의 라포도 깨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트라우마가 나중에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외상후 스트레스는 생기지만 트라우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트라우마가 나중에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죠.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적군을 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그런 일이 많았죠. 전쟁을 하다가 어느 마을을 수색하다가 적군이 일반 농민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농민들이 위장된 농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수색하다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 대원이 다 몰살을 합니다. 근데 한 명이 살아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군인들을 데리고 이 간부가 다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마을을 다시 이제 수색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농민들, 실제 농민들이에요. 무차별로 살해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면 엄마가 애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애를 안고 있는 엄마까지 다 죽이고 애까지 죽입니다. 참혹한 현장이죠. 왜냐면 자기 동료들이 다 죽었으니까 거기에 분노가 그 살상을 비성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건강한 상태로 꽃다발도 받고 이제 이겨가 돌아온 걸로 되는 거죠, 자기한테는. 근데 이 사람은 전쟁 때 겪었던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태로 빠지죠. 잠을 자는데 자기가 죽였던 그 아이가 막 나타나가지고 우는 게 나오고 막 절규하는 게 나오고 꿈에 막 나타납니다. 꿈에. 자, 꿈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이 사람은 심각한 이제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냐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놀라게 일어나고 비행기 소리나 헬리콥터 소리만 들어도 과거의 그 악몽이 자기 옆에 전우가 죽었던 그 악몽과 자기가 그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던
그것들이 그대로 다 불려올고. 그래서 막 이제 비행기만 지나가면 하고 괴로워하고 다다다다 떨고 정직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전쟁도 끝났고 건강한 몸 신체잖아요.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견디기 힘들 만큼 그 전쟁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건 겉으로 보면 사람이 멀쩡하지만 이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상 생활 속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이제 공포, 불안, 그다음 수면 장애, 그다음 대인관계 단절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제 생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때 경험했던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것과 관련된 아주 작은 단서만 나타나도 이 사람은 뭐 불안하고 막 떨리고 공포를 느끼고 하는 게 그대로 그 죄책감에 억울한 사람을 죽였던 그 죄책감에 막 휩싸여버려요. 뭐만 보면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그 당시에 관련된 그 약간만 들어와 버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행기 소리, 총소리, 누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 비명을 지르는 소리. 이제 나중에 뭐 그때 그 농촌이었으니까 초록색 그 나무, 이제 초록색만 봐도 이제 막 이런 상태가 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깁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못 봤을 경우도 있거든. 약간만 건드리는 거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특정한 부분에 약간만 건드리고 폭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구나. 여기서 이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과거에 가정에서 폭행을 당했거나 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이래서 자존감이 심하게 무너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머저리 같은 놈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친구가 야, 이 머저리 같은 놈하고 농담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완전 주먹다짐이 나고 큰 싸움이 일어났다면 이 사람이 뭐를 건드렸나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의 그 아픈 그 경험을 불러올리는 작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자극만 연결되어 버려도 그게 폭발적으로 올라옵니다. 자, 트라우마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도 트라우마가 있고 본인도 다 있어요. 나도 트라우마가 있고. 그러나 트라우마를 우리는 경험했다고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의 상태를 덤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왜? 이러한 트라우마들이 우리 삶에 어떤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활력을 주는 자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내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질병적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별것 아닌 거에도 반응을 하는 이 상태를 우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그럼 이 정도가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인 부분에서 있으면 불안해요, 오히려. 그럼 이 뇌는 뭐냐면 항상 불안,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정서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요구할까요? 새로운 자극을 원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극을 종교적인 부분이나 자기 개발이나 이쪽으로 쓰게 되면 이 사람은 좀 더 건강한 쪽으로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도박이나 게임이나 약물이나 알코올
이런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이 현재 상황이 나에게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은 인간의 본능적으로 고통은 회피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고통을 회피하는데 단기간에 나에게 자극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생활에서 이런 걸 자꾸 점검해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자꾸 쾌락을 추구하고 우선의 즐거움을 뭔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막 이런 데 쫓아다니는 건 결국은 뭐냐면 아, 내 안에도 이런 작은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이 트라우마가 지금 나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사이로 약하게 들어오고 있구나. 그건 병적인 게 아니에요. 일상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찾아보자고. 그러면 그걸 내가 알면 아, 그래. 내가 이쪽으로 계속 빠지면 나는 점점 병적인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어디로?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이런 쪽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의 술이나 게임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은 우선의 나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그건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어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답을 못 주죠. 자, 트라우마가 우리의 사회적 관계 능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아까 우리가 네 가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적인 것, 생리적인 것, 신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 바로 이 이야기예요. 아, 트라우마를 갖게 되면 우리는 사회적 관계 능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 친구가 10년 전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항상 10년 전에 그 충격받은 그 사건에 묻어있는 그 색깔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온전한 자기를 만날 수가 없죠. 온전한 옆에 있는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고 온전한 세상을 못 만나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과거의 그 충격적인 사건에 묻혀있는 그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또 한 가지는 이런 트라우마가 내면적으로 뭐를 갖게 만드느냐면 열등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수치심을 갖게 만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보죠. 어린 소녀가 성장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 이 소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폭행을 당한 이 소녀는 나는 뭔가 비정상적이야. 나는 이미 오염된 거야.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막 올라온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못나고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춰버리죠. 그러면서 내 안에 뭐를 만들어버리냐면 열등감과 수치심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떳떳하게 못 만나고 다른 활동을 할 때도 떳떳하게 못하게 되는 상태. 그래서 내 안에 수치심과 열등감이 반복되면서 자기를 계속 비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현상들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진행된 과정을 잘 보세요. 어떤 여자가 나는 이렇게 어떤 상대에게 이렇게 당했습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밝히면 이쪽 남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여자가 이제 고소를 하면 남자가 어떻게 대응하나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남자들이 많이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대처를 하죠. 서로 싸움이 나중에 법정에 가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이번에 여러분들 중요한 사건을 한번 봤죠? 뭐 어디에 그 지사를 했던 사람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안머식이라고
봤나요, 뉴스? 거기에 이 여자가 상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해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법정에서 잘 진행되는 과정을 보세요. 이 피해자를 법원에서 판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이 여자를 공격하는 걸 잘 보라고. 이런 공부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여자는 이미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폭행 때문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법정에서 자기를 성폭행한 그 남자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이게 되나요? 이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엄청난 수치심과 열등감을 안에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네티즌들이 전부 다 여자가 말이야, 문제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2차 피해가 되죠. 2차 피해. 그거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들, 심지어는 이 판사가 하는 말도 참 웃기죠. 이 피해자에게 당신의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피해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그럼 피해자다운 행동이 무엇인가? 최소한에 물론 이제 법에서는 이게 가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제를 깔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는 뭐냐면 피해자로 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이런 공부를 한다면 그런 무식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환자 같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심각한 마음의 수치심과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고 사회적으로 2차 피해를 가해주면 결국 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너무나 힘든 상태죠. 이런 원리를 보면. 왜냐면 아직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왜?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무조건 트라우마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야겠다.